안녕하십니까. 더비온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위치가 182페이지입니다. 이제 점점 중반을 지나서 끝으로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챕터 6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 및 진로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의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가 상담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크라이티스라는 사람을 쓸게요. 크라이티스라는 분이 일반적으로 통합적 모형에서 물론 이걸 개인적으로 말하는 그런 상담 단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통합적 입장에서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 내담자의 발달적인 요소,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또 사회적 역할 문제, 생애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상담의 5단계로 나누어 볼 때 보통 보면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1단계에서 구조화를 하게 되고, 그죠? 이 구조화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진단을 통해서 문제의 유형을 찾아야 되고, 또 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직업 상담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 설정이 끝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개입 내지는 중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평가라고 하는, 이게 보이나요?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진행되는 이러한 상담의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머무냐면 이제 3단계에 속하는 직업 상담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일단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또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추진의 내용 또는 이 과업의 내용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지향하는 바의 목적이죠. 우리가 보통 미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나요? 또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션에 가까운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또 직업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결과로서 추구되는 결과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담의 목표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목표는 결국에 상담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주는 하나의 무슨 향도라 그러나요? 무슨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늘 변화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나오는 변화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형광펜 같은 걸로 한번 착 꺼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직업 상담 목표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대부분 발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의 성격과 흥미와 적성과 가치와 태도가 바뀔 터인데 그게 맞춰진 상담의 목표가 아무래도 달라질 것이고, 또한 상담하는 그 짧은 시간 내에서도 내담자의 어떤 역량의 어떤 차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른 고용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산업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 환경에 따라서 상담 도중이라도 내가 목표를 설정했다 또는 진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의 유형 및 특성이에요. 목표 설정의 유형, 아까 얘기처럼 어떤 상담의 방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 전략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그죠?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개입이나 중재 전략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담 결과를 평가하는 기초 제공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한 상담의 결과가 목표 대비 몇 프로 달성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개인의 변화와 성장의 양을 측정하려면 일단은 어떤 기초가 되는 목표가 사전에 설정돼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나와볼까요? 내담자 목표의 특성. 이거 여러분들 별표 한 서너 개 하십시오. 최근에 조금 덜합니다만은 굉장히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담자 목표의 무슨 특징 또는 어떤 책이 보면 또 유의사항, 유의할 사항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내담자 목표라고 하는 말이나
상담의 목표라는 말이나 어때요, 여러분들? 틀려요, 같아요? 결국엔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의 목표가 그 상담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가끔 내담자의 목표를 묻는 이러한 특징이나 유의사항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해에는 상담 목표의 특징 유의사항 또는 수립시 이렇게 합니다. 상담의 목표 또는 내담자 목표의 수립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지문의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거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답은 똑같아요. 밑에 나오는 거 5가지 똑같습니다. 목표가 구체성을 지니가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며,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겠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목표치를 그걸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담자가 그것을 도와줄 만한 역량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방법은 위임, 좀 더 고수준의 고전문화되어 있는 상담자에게 내담자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야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제한되어 있다면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기술 그까지만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하부 내용까지 상세히 수립한다. 5번째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원래 기본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왔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막 분석하다 보니까 이까지도 하나의 답으로 산해별 공단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5번째 하부 내용까지도 상세히 수립해야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내담자 목표 수립의 특징 또는 상담 목표 수립에 있어서 유의사항, 이런 문제들은 2차에서도 이 5가지를 다 쓰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 목표를 확인하고 결과 면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83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특히 그 반가로 4번에 보면 목표 몰입도 평가라고 해서 서명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목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명을 한다든가 각서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요? 계약 같은 거죠. 계약서 쓰는 거. 사실 상담을 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쓰느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서약서 같은 것을 쓰기도 합니다. 전직 상담 같은 경우 할 때는 전직 상담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중간에 탈락되면 서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 상담에 임하면서 내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이 상담이 끝날 때까지, 특히 집단 상담은 더더욱 그래요. 집단 상담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담자의 의지를 받는 그런 서명 제도도 때로는 동원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목표에 대한 몰입도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에 진로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Future Time Perspective라고 해서 미래시간 조망, 미래시간 전망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가 진로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대를 보면 시간 차원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은 결국에는 현재라기보다는 과거는 아니고 현재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래적인 미래지향적인 상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게 정답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직업 상담, 진로 상담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183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2번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진로시간 전망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 1차, 2차에서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족 달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눈으로 딱 익혀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로시간 전망지라고 하는 그런 검사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사고체계나 진로의 설계를 미래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통합성이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통합성을 가지면서 지금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죠. 내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좀 못하고 있거나 아직은 어떤 그런 절박함, 긴박함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미래 시간 전방 검사지를 한번 탁 실시하게 되면 내가 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검사지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진지해지고 갑자기 확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경우에. 그 다음 또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진로 계획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로시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미래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 검사지 하면서 내가 자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험을 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진로의식을 높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진로시간 전망지를 사용하는 6가지, 오늘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죠. 6가지의 사용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페이지에 후즈가 말하는 객관적 진로와 주관적 진로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는데, 객관적 진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이렇게 이사, 임원,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성급에라든가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미 알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주관적 진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이 자기 인생 전체를 보고 다양한 속성, 행동, 또 자신에게 일어날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 진로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이거는 누군가를 위한 어떤 진로, 또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진로, 이렇게 어떤 주관적 의미와 주관적 뜻을 심어주고 가는 진로죠. 그러니까 주관적 진로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어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과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밑에 별표로 멋진 문장이 하나 있네요. 누구에게나 객관적 진로는 있지만 주관적 진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입사를 하면 대리가 됐다가 과장이 됐다가 팀장이 됐다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 진로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담아가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진로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런 것을 의미를 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주관적 진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시간 차원에 따른 진로 결정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과거지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현재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상담사의 개입, 여기 나오죠. 이제 개입이 나오네요. 중재, 개입. 이러한 직업 상담사의 개입은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래서 진로시간 전망지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매우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검사지가 바로 코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원형 검사입니다. 이름이 좀 그렇죠. 코틀. 한번 들으면 절대로 까먹지 않는 이름입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 코틀이니까 콧구멍이 좀 둥그니까 원형 검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죠? 진로시간 전망 검사의 교열을 보게 되면 이 원형 검사는, 원형 검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차원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크면은 예를 들면 이게 과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검사지를 해봤더니 과거 쪽이 크게 나오고 현재는 이렇게 미래는 이렇다. 그럼 이 사람이 일단 과거가 크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시간 차원이 과거 중심에, 과거에 아주 친밀한, 과거에 어떤 미련이 좀 많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굉장히 크다. 그럼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죠. 미래시간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시간 차원의 그림 크기가 달라지게 나오는 그러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진로시간 검사 개요의 나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낸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원의 배치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각자 나와 있다. 지금 그 나에 나오는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내고, 요 문장도 여러 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니까 역시 형광펜으로 쫙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국면이라고 해서 이 코틀의 원형 검사지는 바로 방향성이라는 것과 변별성이라는 것과 통합성이라고 하는 3가지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 검사지가. 그래서 방향성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목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떠나서라도 목표예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여 미래 지향성을 정진시키는 것에 이 사람의 어떤 그것에 목표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보면 변별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별성 자체가 또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변별성을 검사하는 목표는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목표를 신속하게 설정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성에 대한 목표와 변별성에 대한 목표, 요 2가지를 한 줄씩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186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있는 통합성이 있습니다. 통합성은 뭐냐면 목표,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정진시킨다. 각각의 통합성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변별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목표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틀이 개발한 진로시간 전망 검사의 하위 3가지 척도는 방향성이고 변별성이고 통합성이다. 이 중에서 통합성을 설명한 가장 적절한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 186페이지 제일 상단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목표,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정진시킨다라는 문장이 딱 나오면 이건 바로 통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용은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나머지 것들은 교재를 한번 쭉 보면서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통합성, 변별성, 그 다음에 방향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목표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분위기를 확 바꿔서 챕터 7로 가겠습니다.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 사정입니다. 우리 인지적 명확성. 제가 1교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적 명확성인데, 도대체 인지적 명확성이 뭔가?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인지적 명확성이란 내담자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참 이게 힘든데, 또 그 평가를 환경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과 결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능력, 또 그러한 상식, 보통 커먼센스에 가깝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인지적 명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좀 사정을 해보고, 그것이 만약에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충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면담 의존 사정과 사정 시의 가정. 이것도 저는 이 문장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교재가 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씁니다만은 이게 좀 뭐냐면, 면담이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의존이라는 말 자체가 좀 뭐예요? 이렇게 의탁한다, 기탁한다, 좀 누군가에게 좀 신세를 진다 이런 뜻이 좀 강하죠. 의존이니까. 근데 이게 의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면담의 터잡은, 이 말이 더 옳은가요? 우리 법학을 보면 그런 말 무슨 어디 법의 터잡은 뜻인데, 그러니까 면담을 통한 이런 뜻이에요. 면담을 통한, 또 면담에 의한 이런 거죠. 면담을 의한, 면담을 통해서, 이 말인데 이제 의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세스먼트, 사정하는 것과 그러한 사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가정은 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을 통해서 내담자를 사정을 할 때 우리가 미리 가정해야 돼야 될 내용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면담 의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정을 할 거냐, 어떻게 내담자를 살펴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의미로 비공식적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기능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자의 내재적 믿음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담자의 어떤 경험치로서 이렇게 상담을 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론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정신분석 이론부터 REBT, 행동주의, 내담자, 실존주의, 게슈탈트 이런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직업 상담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면 공식적 이론에 의한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5번째 줄에 내담자의 자기 진단에 대한 다양한 면담 전략이라고 해서 내담자가 자기의 이해에 대한 정진을 원하면 자기 진단을 시켜주고요. 또 그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면담 전략을 수립해서 해나갈 뿐만 아니라 가운데 상담자의 역할은 이러한 면담에 의존해서 사정을 하는 경우에 상담자의 역할은 직업 관련 문제를 사정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직업 선택, 직업 적응, 또 직무 적응 또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내담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과 동기에 대한 그러한 진단과 개입을 해주고 또 그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총론이고 그러면 사정 시에 우리가 염두에 해야 될 가정이 뭐냐? if 어떤 내용들이 있겠느냐?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또 내담자를 사정하다 보면 이런 가정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1. 내담자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직업 선택과 직업 결정을 적절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선택이라든가 직업의 적응에 큰 방해 요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심리적 요소를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두 번째 가정 나와볼까요? 직업 상담 과정을 완수하려면 내담자의 동기가 꼭 필요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담에 있어서 동기가 없으면 상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상담한다는 얘기는 내담자가 동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가정 세 번째입니다. 내담자의 작업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생의 역할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살면서 단순히 나는 근로자에 불과한 거냐? 그게 아니죠.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 자녀 역할, 애인 역할,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바는 학생은 학생의 역할도 있죠.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떤 역할들이 막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담을 해야지 그런 걸 가정하지 않으면 생뚱맞은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을 해야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생에게 학생 신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알바하지 말고 공부만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신규 직업 선택과 직업 전환, 직업 적응.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마다 내담자는 각각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기타 과정은 뭐냐면 직업 선택 또는 전환과 같은 직업 상담 과정에서 선행해서 인지적 명확성의 문제와 동기에 각각 관한 일련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마다 동기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인지적 명확성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교재 보면 190페이지 가운데 직업 전환자에 대한 부가적 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이죠.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직업 상담사 공부하지만 또 전직 상담도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NCS라고 들어보셨어요? NCS 국가 직무 표준 NCS 과정 평가형 전직 상담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국가 자격증으로 과정 평가식으로 국가 자격화가 되는데 이 전직 상담사가 주로 뭐 하느냐? 바로 거기 나오는 직업 전환자예요. 직업 전환에 해당되는 베이비 부모들의
이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NC에서 국가직무표준과정평가형 전직 상담사, 물론 국가 자격증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상담 대상자로 삼는 직업 전환자에 대한 부가적 사정해 보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사정해야 되고요. 역할 내 일치성과 역할 간 상호작용. 이건 제가 여러분 한 13회차, 12회차 정도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해 보면은 뭐 직업 전환해야 되니까 전환하는 분야의 기술이 습득이 되어 있는지, 또는 뭐 너무나 이렇게 작업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급여는 떨어지지 않는지, 또 이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견딜 만한 뭐 건강은 있는지, 경험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고요. 또 중장년 직업 전환 시에는 여러 가지 뭐 나이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의 직업의 경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재능, 또 가족의 협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면담을 할 때 내담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봐야 될, 사정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91에 보면 사정과 가설 발달의 의미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이 되어 버리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19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제 방가로 1번, 방가로 2, 방가로 3번이 있어요. 정보 결핍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의 결핍, 고정관념이 너무나 아주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이니까 치료적 상담을 하고, 개인적 치료적 상담을 하고 직업 상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미한 정신건강이나 또는 심각한 정신건강에 의해서도 역시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치료적 상담을 한 후에 직업 상담을 가자.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이혼, 갑자기 뭐 사별, 부부간의 불화, 누군가의 사망, 또는 갑작스런 무슨 실직,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인지적 명확성을 결핍시켜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에게 역시 치료적인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하라. 정리합니다. 정보 결핍, 고정관념, 경미한 정신건강, 심각한 정신건강,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타 외적인 요인들. 이러한 5가지가 우리 내담자들의 뭐예요? 인지적 명확성을 결핍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료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192페이지 보세요.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예상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우리 이제 직업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명확성이 결핍되면 총 18가지 우리가 만든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이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러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이렇게 개입을 해라. 아까 제가 개입 중재 써놨잖아요. 그죠? 개입과 중재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2페이지는 18개를 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193은 이런 이제 사례를 딱 시험 문제에 있게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제 책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1번에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내담자의 진술 내용을 듣고 상담자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대학은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대학에 원서를 넣고 싶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 하나도 안 틀려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이 뭐예요? 개입의 답이 뭐죠? 거기 보면 가운데 개입.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는 이 사람한테 뭘 해야 되냐면 정보 제공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한 오정보, 아까 정보 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오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담자는 정보 제공이라는 개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94페이지 볼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5번 같은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착오의 문제인데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지문을 읽고 상담자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 내용은
내담자 그런 말 하죠. 전 어디에 취업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내담자가 진술했다면 상담자는 뭘로 개입을 한다? 그 답 나와 있죠. 뭐요? 논리적 분석,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이 문제만큼은 답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195페이지 또 볼까요? 양면적 사고 8번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내담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상담자는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담자 이런 얘기해요. 나는 의사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난 그 외에 일을 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담자가 얘기하면 상담자는 뭘 해야 된다? 역설적 사고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답이 딱딱 이렇게 18개가 정해져 있어요. 사례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194페이지에 7번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건 강박적 사고에 의한 인지적 매각성의 결핍 사항입니다.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의사가 되어야만 해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 형, 누나 모두 의사예요. 아유,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죠. 뭐 온 식구가 다 의사입니다. 그러니 나도 의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담자가. 그래서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파서 내한테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개입하느냐? REBT 기법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내담자가 지금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식구가 다 의사니 나도 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박적 사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REBT 기법에 의해서 그 안에 결국 뭐 논박이라고 하는 것을 쓰겠죠. 이거는 REBT가 기법이 정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내용이 달라지냐고요? 내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 절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198페이지 제일 마지막 한번 봅시다. 18번째. 실업 충격 완화하기. 이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내담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공공협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딱 나오면 여러분 그냥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개입은 뭐예요?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이게 답입니다. 조금 촌스러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18개 유형을 만들어서 정답도 미리미리 딱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사실 암기 과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뭐 어렵지 않죠? 인지적 매각성이 18가지의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개입의 방법이 주어진 지문만 보면 정해진 대로 답을 하면 된다. 됐나요? 좀 복잡한 내용이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